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정부와 야당의 대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치권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배경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8일부터 3박 5일 일정인데요.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로 중요한 외교안보적 상황이 중국과 또 미국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또 여러 가지 도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라든가 또는 사드 관련 여러 가지 이슈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 코앞에 닥친 그런 국가의 일정, 더군다나 7월 초에는 또 G20 정상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의 강경화 이제 장관이죠. 예. 장관은 유엔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었고요. 예. 이제 국내 문제도 함께 다른 부처들, 뭐 국방부라든가 또 통일부 그리고 NSC, 국가안보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고 또 한미 간의 외교 조율도 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 그리고 특히 야당의 경우는 계속해서 사실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보기는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협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안과는 별개로 야당에 대해서 협치를 요청하면서 몸을 낮추겠지만 그러나 이 한미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일정을 앞에 두고 이제는 예. 결행할 때가 됐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역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야당과 또 조율해내느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그동안 이제 야3당 모두가 이제 강경화 장관에 대한 지명 철회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유독 야3당 모두가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 이제 장관에게 좀 강한 반대를 해왔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뭐 도덕적인 문제로 이제 야3당이 서로가 이제 같은 이제 공동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예. 이후부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전문성 검증 과정에서 이런 뭐 사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예. 공식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한 외교부 장관을 갖고 싶다 하는 이런 거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전문성도 역시 부족하다. 근데 도덕성이 조금 부족하면 전문성이라도 뛰어나야 되는데 전문성마저도 뛰어나니까 이 부적격으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이 부적격으로 공동으로 이미 판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 되게 어렵다. 그러면 예. 부적격한 장관을 대통령이 밀어붙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대통령께서 인사검증은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이미 벌써 이 강경화 그 내정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은 장관이 됐습니다. 내정자 예. 같은 경우는 거의 밀어붙이겠구나. 그 이제 이유가 뭐 지금 우리 김 교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사드 문제나 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각국 간의 정상회담이 계속 지금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외교부 장관이 공석된 상태에서는 좀 어렵겠다. 그럼 뭐 외교부 장관 이 부분만큼이라도 청와대에서 밀어붙이자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피우진 그 보훈처장, 예.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두 사람은 어쨌든 그 여성 어떤 그 상징성 의미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 장관이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오늘은 이제 강연했습니다. 예. 저는 이 강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좀 큰일이다. 왜 큰일이냐면 지금 이제 김 교수님께서 협치가 깨졌다 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가장 지금 손해 보는 게 민주당입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요?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한나라당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위 말하면 수평적 관계냐 수직적 관계냐 당청 간의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평적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청와대는 결국 수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 그 후폭풍은 민주당이 다 꺼낼 수밖에 없는데 예. 앞으로 민주당이 이 야당과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취하느냐는 모습인데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좀 민주당의 테러를 좀 열어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강행한다면 결국 민주당이 쓸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야당과의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협치를 안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무슨 재주로 협치를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과 당청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수직적 관계로 간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는 이 협치 정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꼬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야권에서는 사실 기존에도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을 하면 국회 일정 보이콧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예고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는 좀 야권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야권의 반발은 가장 핵심은 이제 국민의당입니다.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협치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도 이 야당과의 공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국민의당도 이미 벌써 강경화 그 장관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이미 벌써 못을 박았는데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은 이제는 국민의당도 사실은 그 야3당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결국은 인사 문제는 결국 대통령이 일단 결자 해지 차원에서 뭔가를 좀 야당에 좀 테러를 열어줘야 하는데 예. 청와대에서 뭐 야당의 테러를 안 열어주고 그대로 강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협치는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결국 연계해서 야당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뭐 투쟁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장애 투쟁이라든가 예. 뭐 삭발이라든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장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뭐 지금 앞으로 계속 있을 인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이뤄질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사 책임 때문에 아마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달에 지금 그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갖고 왔어요. 과거에는 이제 운영위원장은 역대 집권당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어서 아마 조국 수석 책임론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정치 쟁점화가 되죠. 그러게 되면 청와대도 굉장히 이제 곤란할 점이 있죠. 근데 야당이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야당도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상 역대 최고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지지율 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가 5주차 한 달 지나서 나왔던 조사 결과 83%의 네.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예. 대개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다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인데 지금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더군다나 호남 지역에서는 뭐 99%라는 아주 놀라운 지지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소통과 탈권위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이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이런 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사실은 더 커질 가능성. 야당은 더욱더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요. 야당도 다 결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상 추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연계시켜서 인사청문회와 연계시켜서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지 않습니까? 반면에 국민의당은 오늘 이용호 정책위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추경이라든가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 개정 관련해서 연계하지 않겠다. 예. 이 사안을 따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별로 이 수위는 다르고요.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99%. 다시 말해서 자칫하면 국민의당은 존립 근거를 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사안별로 다른 대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이왕 임명된 상황에서는 예. 일단은 우리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G20 정상회의 등 특히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외교안보 라인이라든가 정부를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당도 사안별로는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 이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은 강경화 장관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봤지만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몸을 낮추고 또 다른 그런 협치를 위한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간다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이 어떻게 어느 일방만을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집권당에게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거고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수직적 관계로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당청 관계는 수직적 관계보다는 사안별로 아마 협력 또는
집권 여당이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행된 사안들 그리고 향후의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낙마 후보자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예. 그리고 야당의 투쟁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전망을 합니다. 또 지지율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김 교수님하고 좀 다른 입장을 예, 다른 가는데요. 시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지율이라는 것은 참고할 따름이지 거기에 너무 매몰되었으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지지율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축구로 말하면 단독 드리블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야당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이라든가 그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버지 지금 이제 경선하고 지금 당 대표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면 7월이면 거의 다 이제 당 대표가 정해집니다. 예. 정해지면은 이 전선이 이제 딱 정해집니다. 지금은 뭐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전선이 제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제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현명하게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수장이 정해지면은 그와 관련해서 이 입장이 상당히 달라지고요. 또 목소리가 야당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29일 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상회담 하면은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을 들잖아요. 그 문정인 지금 특보 같은 경우 하더라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금 분류파업을 내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뭐 사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좀 돈독히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게 만약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차질을 얻는다. 그리고 의제에 상당히 의제마다 충돌이 생겼다. 이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요즘은 이제 보수 진보보다는 그 불안감을 느끼는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발을 빼기 시작하면은 사실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지율에 너무 매몰되면은 곤란하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저 이사장님의 그 지지율 관련해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지율은 반드시 대통령학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기 초에는 높지만 임기 후반기에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외적인 게 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 때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사례 몇 개를 빼고는 거의 그렇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야당에게 함께 손을 내밀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정말 중시해야 되고요. 예. 단 야당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국정이 출범도 못하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는데 이제는 거의 38년 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만약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야당 지지율이 보수 1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지금 7%에서 10%대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보수 정당 최대 위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목 잡기라든가 또는 국민들께 정말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만일의 경우 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예. 정말로 앞으로 존립근거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을 만들었던 그 사이에 호의했던 정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도록 또 협력하면서 나가야 정부도 집권당도 그리고 또 야당도 앞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야당이 견제와 비판을 하면서도 또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에 대해서 지지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네. 또 조금 아쉬운 점은요. 강경화 지금 장관 이제 뭐 공식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좀 아쉬운 점은 그 사이에 시간이 한 일주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사실 그 대통령께서 지금 일반 국민들하고 통합 행보는 정말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야3당 대표들을 불러서 티타임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왜 강경화 장관을 우리가 고집할 수밖에 없던 이야기들을 대통령이 야당들한테 좀 양해도 구하면서 설명을 하고 밀어붙였다면 이 협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가 될 것인데 그거 관계없이 그냥 작심발언해서 국민의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인사검증에 이렇게 딱 해버리고 그냥 끝나니까 이것이 과연 이제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볼 때 이 통합 정치를 하려고 하는 협치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강대강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이번에 강경화 그 장관을 공식 임명하는 그 사이에 사실 시간이 좀 있었는데 충분히 물론 그 사이에 정무수석이 가서 야당도 만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과거의 다른 대통령처럼 다르게 좀 야3당 대표들을 불러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대통령이 네. 나는 절대로 그 야당의
한테 밀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은 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지금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대화 관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좀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다 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좀 이게 부담일 것 같아요. 협치를 굉장히 강조해 왔던 문재인 정부이다 보니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 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풀어나가는 결국은 푸는 건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느냐. 예를 들어 앞으로 이제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야당에서 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같은 내정자 같은 그만뒀습니다만은 그 직책에 맞는 상징성이 의미하는 그 자리에 도덕성과 전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사 시스템이 뭐 청와대도 인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사 시스템이 중요한 게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담당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조대한 지금 그 노동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인사사고가 안 나왔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그 안일한 이런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딴 거 없습니다. 민주당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하는데 야당이 설득이 안 되면 그 대통령이 나서서 뭐 꼭 반드시 뭐 추경 뭐 예산안 국정 시정하는 경우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대통령이 티타임을 할 수 있으니까 청와대를 불러서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직접적으로 야당과의 대화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칼자루를 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 그거는 지금 그 대통령 중지하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모든 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보다 교수님. 좀 더 구체적인 뭐 야권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정부와 저도- 야당의 대치천국. 네.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야당을 자주 만나야 되고요. 또 야당의 이야기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이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어땠습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해도 나 몰라라. 결국은 들것에 실려 나갈 때까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꼬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상황에서는 정말로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사전에 예를 들어서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야당의 사람을 보내서 야당에게 인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야당 측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사실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입법이라든가 향후에 추경도 마찬가지고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정당, 특히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의제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야당을 배려할 수 있고요. 또 직접 정말 청와대로 야당 의원들을 초청하거나 또는 이번 대통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들도 함께 동행하면서 국정 과제를 같이 나누는 것들 예. 그리고 뭐 야당 의원들에게 국가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것 사실은 다양한 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를 직접 찾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초심으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여당과 국민들과도 함께한다면 그런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과거에 뭐 메르켈 총리가 야당 당사를 찾아서 밤샘 토론해서 야당이 입법안도 받아주면서 사안을 풀었던 아마 사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실제 여당 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줬다. 최소한 설명을 해준다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적극적인 정치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 정치력. 이것이 결국은 야당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여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당청 관계 굉장히 나빴지 않습니까? 여당과도 잘 풀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또 국민들의 네. 더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요. 우리가 네, 보면은 저희- 네. 여야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어떠냐면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여야가 만나서 사실 스킨십을 합니다. 뭐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이 지금 필요한 때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지금의 대치정국의 해법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야당 상황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이렇게 3파전 양사로 치러지게 됐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대선 후보까지 지내면서 당을 위기 국면에서 24%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린 홍준표 전 후보의 힘은 사실 대단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또 그동안에 보였던 이 정치력이라든가 또는 순발력들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당에서 그런 흐름의 주도권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역시 그러나 문제는 정치 세력의 측면에서는 또 친박계가 당의 주된 세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유철 의원이나 또는 신상진 의원이 그런 힘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그동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추락했던 보수 진영의 그동안 도덕성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정책 능력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도 뭐 색깔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수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신하는 좀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네. 또 보수 정당도 잘 돼야 진보 정당이랑 선순환의 경쟁을 하면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게 이제 처절한 반성으로 근본부터 시작해서 보수 우파를 재건하겠다. 오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한 발언인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친박 인적 청산에 대한 좀 강한 의지가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친박과 결별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후보 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밖에 그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다. 왜냐하면 친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후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소위 보수의 어떤 그 약점, 무엇 때문에 보수가 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실 보수 쪽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 톤은 높지만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부인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박과 결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친박이다 비박이라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은 일단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사활을 걸기보다는 뭔가를 그런 것을 퇴색시키고 사실 이제 원점에서 다시 친박을 재건하겠다 이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 그 전 지사의 말 자체는 아마 그 앞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뭐 전직 대선 후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보수의 맹점이 뭐고 보수의 약점이 뭔지를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재건을 다시 해보자는 그런 아마 보수 측의 어떤 입장도 상당히 이제 그 아마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홍준표 후보로 아마 당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